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1962년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근 수년 내에 새 시대란 말을 우리가 점점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새 시대에 산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새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혹은 말로 혹은 글로 자주 듣게 되는 것이 사실이 옳시다. 그 의미는 물론 사람을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아마 다음에 몇 가지 요소를 내포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새 시대를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혁명의 시대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는 줄 생각합니다. 사실 18세기를 흔히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는 과학혁명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 뜻은 특별히 이 20세기에 와서 모든 방면의 과학의 발전은 인류 생활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 그것은 사실인 줄 생각합니다. 가령 통신 방면 할지라도 옛날에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할 것이면 글을 써서 사람에게 말을 태워서 보내는 길밖엔 빠른 방법이 별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신이 생기고, 지금은 전화가 생기고, 지금은 텔레타입이 생겨서 원하기만 하면 우리 지구 어떤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마 30분 이내에 온 세계에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시대로 변한 것이 사실이 옳시다. 이것은 통신 방면만 아닌 것입니다. 역시 교통 방면도 그렇지 아니합니까? 옛날에는 빨리 간대야 말을 타고 재촉하는 길밖엔 별로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기선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제트기가 있고, 아마 얼마 후에는 라켓을 타고 다니는 때가 올런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꼭 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할 것이면 아마 거의 24시간 이내에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교통이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위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무슨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가령 우리가 혹은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중계 방송을 한다고 할 것이면 여러 천만 명, 여러 억만 명에게 일시에 내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면에 선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면에 선전을 할 수도 있는 하여간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은 소위 오토메이션이라고 점점 자동기계가 발전이 되어서 기계가 기계를 운전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여러 나라에 가볼 것이면 혹 어떤 상점에는 사람이 없지만은 돈만 넣을 것이면 자기 원하는 것을 사람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걸 기계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학의 공헌은 세계 인류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각 방면에 큰 변혁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50년 전 시대와 50년 후인 이 20세기 중력이 온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새 시대의 또 한 가지 특색은 지금이야말로 온 세계가 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세계 1루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집, 세계 1루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큰 산맥, 혹은 큰 강, 혹은 큰 바다가 민족과 민족새, 나라와 나라새의 국경을 천연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해서 큰 산맥이 가운데 있으면 자연히 산맥 이편에는 한 나라가 있고 저편에는 또 딴 나라가 있어서 산맥 이편의 나라와 저편의 나라가 별로의 피차의 연락과 교섭이 없이 각각 독자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큰 바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자 말한 대로 교통과 이 통신과 이런 모든 방면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연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먼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꼭 국경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접촉하게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20세기에 와서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 또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 여러 민족들과 국가들이 서로 연락되어서 그야말로 이제는 세계 역사가 발족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옛날로 말할 것이면 한국의 역사 할 것이면 뭐 다른 나라에 무슨 관계없이 한국 역사만 쭉 내렸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일본의 역사 할 것이면 다른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일본의 역사만 쭉 내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한국에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10여 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났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만 이 전장에 관련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6개국 나라에서 군대가 이 땅에 와서 싸웠고 그 밖에 많은 나라에서 원조 물자를 보내고 각 방면으로 협력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지라도 단순히 한국 역사만 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계 역사가 같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형편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콩고 같은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 중심지대 그 흑인 나라들 몇백 년 전, 100여 년 전만 할지라도 그 흑인들 자기네끼리 혹 싸우고 혹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세계에 아무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네끼리 싸우다 말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콩고의 흑인들 가운데서 그 추장들 가운데서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견이 틀려져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온 세계 나라가 거기다 관련을 시켜줍니다. 라오스 문제가 방금 또한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월남 문제가 또한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나라이나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다 당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유엔의 역사가 이 앞으로는 점점 더 크게 씌워질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유엔 지도 아래의 세계 평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온 세계가 유엔 기구의 지도 아래서 평화를 잘 유지할 것이면 온 세계가 다 같이 발전과 번영의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반면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세계 평화가 유지 못되면 온 세계가 참혹한 전장에 다 같이 휩쓸려 들어가서 멸망을 받을 가능성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 세계 인류 앞에 전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20세기 중엽에 와서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은 이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도시 집중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세기까지는 어느 나라이든지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과 어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20세기의 고개를 넘어와서 20세기 상반기를 지나서부터는 특별한 현상이 어떤 나라에 가든지 인구가 도시로 집중이 됩니다. 그건 멀리 가서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 남한에서 되는 현상을 보아도 우리가 지금 목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한은 4.8선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비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서울의 인구가 요새 듣는 대로 250만을 넘어서 거의 260, 70만에 가깝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거 세계 2차 대전 전에 아마 서울 인구가 자세는 모르지만은 60, 70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200만이 더 집중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내려가서 보니까 부산의 인구가 벌써 120만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는 30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저거 조그만 바다 건너가서 일본으로 말할 것이면 동경이라고 하는 대도해 안에 거의 1천만의 인구가 집중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뉴욕이나 런던에 9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수가 집중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현상을 볼지라도 몇 도회를 집중해서 인구가 모이고 또 모이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과 기계 문명과 산업 문명이 발달될수록 인구가 도회로 집중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를 이 앞으로 50년 이내에 세계 인구는 대부분이 도회에서 살리라, 이와 같이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현상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이렇게 도회에 모여 살게 될 것이면 그것은 문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모든 생활이 편리하고 모든 좋은 일을 많은 사람이 다 얼른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또한 어떤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인구가 한 곳에 집중될수록 더욱 생존 경쟁이 격렬하여질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도덕이 부패하여지기 쉽습니다. 또 특별히 소위 매스 히스토리아라,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 많은 사람이 군중 심리에 움직이어서 혹은 소란을 일으키고 혹은 폭동을 일으킬 이와 같은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각 나라를 불구하고 전부 도시로만 다 집중해 살게 될 것이면 전장이 안 나면 모르지만은 원자 전쟁이 나면 다 고스란히 함께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시대의 현상을 볼 것이면 계속해서 각 방면으로 발전하는 것만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뉴 프론티어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모든 새로운 능력을 탐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할 것이면 우주의 비밀을 탐색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을 동원해서 힘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아마 오래지 아니해서 아마 달 같은 나라에는 아마 오래지 않아서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후에는 혹 금성 같은 별에도 혹 오래지 않아서 갈 수 있지 아니할까. 어떻든지 이 우주의 비밀을 신이 가서 탐색해 보려고 하는 이런 우주란 노력이 계속하는 소위 우주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우주를 탐색하는 반면에 이 물질 가운데 있는 그 속 깊이도 물질의 내부도 탐색해서 원자를 연구하고 그 원자의 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원자시대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말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여러 잡지나 책을 볼 것이면 지질학자들은 어떻든지 지구의 내부를 탐색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씁니다. 지구 속 깊이 들어가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물론 가솔린도 발견해서 쓰고 금은동철도 발견해 쓰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만은 이 속 순간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 보려고 지질학자들은 힘을 씁니다. 또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오고 그 안에 모든 지도를 자세히 그려내오고 어떤 천지 해양학자들은 바닷속을 깊이 탐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역사가들은 보통으로부터 전에 쓴 사람들이 쓴 것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 인류가 역사를 스사로 쓸 수 없을 그 전 시대에 돌아가서 인류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탐색을 해요. 소위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역사과학 가운데는 점점 발전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심리학자들은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사람의 심리 깊은 속을 찾아보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새로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는 것만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볼 것이면 그 결과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확대하여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간들이 원자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원자 에너지를 가지고 잠수함을 타고 다닙니다. 혹은 어떤 도에서는 벌써 원자 에너지로 전기불을 켠다고 합니다. 이 원자 에너지를 가지고 원자탄을 만듭니다. 혹은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 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자세히 읽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현상이 과연 귀한 현상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새로이 발견된 지식과 이 에너지를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야말로 온 인류의 생활은 향상돼 갖고 번영돼 갖고 더 큰 축복을 받을 것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렇게 탐색해서 얻은 인류의 지식과 에너지를 잘못 쓰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가 오히려 파멸을 당할 가능성이 우리 눈앞에 뚜렷이 나타나게끔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새 시대는 한편에는 광명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는 암흑의 구름이 덮이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소망의 빛이 비쳐입니다. 다른 편에는 절망의 검은 구름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생명이 보이나 다른 한편에는 사망이 우리 인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세계 인류는 명암낭 세계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새 시대의 20세기의 인류들은 생과 사의 백척간두에 서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새 시대를 바로 정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 이 새 시대에 따르는 세계적 고민의 해결의 열쇠가 요컨대 어디 있는가? 문제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 문명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의 초점은 과학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에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였는데 인간은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문제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혜택으로 생활의 양식은 변하였지만은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비행기는 타고 다니지만은 아직 그 속사람은 케이브맨이라고 합니다. 굴 속에 사는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양복은 입고 수염이는 깎고 다니지만은 그 속은 아직까지도 무시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숲골새에 사는 야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그대로 있고 야심도 그대로 있고 음란한 마음도 그대로 있고 시기와 교만도 그대로 있고 편협하고 잔인하고 우둔하고 미련하다. 겉모양은 변했지만은 그 속사람은 아직도 굴 속에 살던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이런 케이브맨이 말하자면 지금은 기관총을 쏘고 제트기를 조종을 하고 원자탄을 운반하게끔 됐습니다. 보세요. 유대 사람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도 죄가 없다고 하는 아히멘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 이것이 새 시대를 당한 20세기의 고민입니다. 한국의 고민도 요컨대 이 세계적 고민을 축소한 데 불과합니다. 한국에도 새 시대가 왔습니다. 과학 문명이 수입되었습니다. 8.15 해방이 되므로 새 시대가 왔습니다. 적어도 남한에는 독립이 되었고 자유가 있게 되었고 민주주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은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새로 받은 특권과 자유를 바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는 정권을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자유를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실업가는 경제 원조를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16 혁명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문제의 초점은 국민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혁명 지도자들이 아무래도 인간을 개조하였다고 해야 되겠다고 부르짖는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컨대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인간 개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정치혁명이 인간 개조를 할 수 있겠느냐? 많은 법률을 제정해서 인간 개조를 할 수 있겠느냐? 극형에 처해서 인간을 개조할 수 있겠느냐? 국민운동으로 인간을 개조할 수 있겠느냐? 무슨 과학의 기술로서 인간을 개조할 수 있겠느냐? 교육으로서 인간을 개조할 수 있겠느냐? 물론 교육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은 가능하지만은 개조는 불가능할 겁니다. 요컨대 인간이 인간 자신을 개조할 수가 있겠는가? 솔직히 대답하면 개조할 수 없습니다. 속담의 말과 같이 식칼이 제자루를 깎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말과 같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을 다시 만드는 것은 인간의 개조는 사람을 본래 지으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권능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죄로 더러워진 인간을 개조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구든지 그러시도 아니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체험으로 간증하는 말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악독한 사람이 올시다.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이 올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하였습니까? 담에서 보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까닭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생활이 그러했고, 막달라 마리아의 생활이 그러했고, 성 어거스틴의 생활이 그러했고, 성 프란시스의 생활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체험을 얻은 분은 수두룩이 많은 줄 생각합니다. 새 시대는 새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 새 시대는 새로운 인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새해 아침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모든 죄를 잡아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가 주 안에 살게 될 때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욕망을 주십니다. 새 즐거움을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는 것은 1962년 새해 아침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고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금년 1년 동안 주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본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시여, 이 새해 아침에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든지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온 몸과 마음 아버지 앞에 드려서 이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간 온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